자, 저희들은 도시군 관리 계획 중에서 용도 지역편을 지금 공부하고 있죠. 네. 용도 지역. 자, 1교시 내용을 이어서 계속 용도 지역에 대한 개요를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이런 교재는 185페이지에 펼쳐두시고 앞을 보시면 돼요. 네, 봐주실까요? 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지정과 변경을 결정하게 될 용도 지역 편을 저희들 공부하고 있고요. 용도 지역이 무엇인지 의의를 설명드릴 거예요. 개요를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용도 지역의 종류를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거고요. 성문환계 용도 지역별 지정 목적도 할 거예요. 그리고 용도 지원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이런 순서로 오늘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이제 용도 지역의 개요를 설명드려야 되죠. 자, 용도 지역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게 되죠. 네. 자, 전 국토,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그 토지의 기능이나 토지 적성에 따라서 땅의 종류를 용도별로 분류하게 돼요. 이것을 이제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그 서울처럼, 우리 국토공원에서 서울처럼 인구와 사립이 밀집되어서 이미 개발했고 앞으로 개발, 정비, 관리, 보존이 필요한 것을 용도 지정합니다. 용도 지역이 뭐죠? 도시지역이라고 해요. 도시지역이라고 합니다. 도시지역이 돼요. 그래서 도시지역은 인구와 사립이 밀집되어서 이미 개발했고 앞으로 개발할 곳을 용도 지정한 곳이기 때문에 주 지정 목적은 개발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곳이다 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 주변 지역, 도시 주변에, 즉 도시 주변이니까 비도시잖아요. 이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 그리고 또 지역적 특성이 많은 계획적, 체계적 관리 등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땅이 있습니다. 이것을 관리지역이라고 그래요. 관리지역이라고 그러죠. 관리지역. 그리고 도시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위치에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산지가 있거나, 그리고 전답, 가순 등 농지가 집단화된 곳이 있어요. 이런 지역은 농림업의 지정과 산림 보존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합니다. 무엇이죠? 농림지역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도시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위치에 자연환경 보전, 수자원 보전, 해안 보전, 아름다운 해안을 보전합니다. 그리고 생태계, 그리고 상수 및 문화재 보전 등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합니다. 이것을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라고 합니다. 자연환경 보전 지역. 그래서 자연환경 보전 지역 지정 목적 6개는 처음에 좀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저처럼 자연환경 보전, 수자원 보전, 해안 보전, 생태계 보전, 상수 및 문화재 보전 등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곳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됩니다. 이걸 처음에는 초등학생처럼 좀 따라 해야 돼요. 이걸 혼자 연습 좀 하시라고. 그래서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로 용도지역이 지정됐다는 것은 개발 용도입니까? 보전 용도입니까? 보전 목적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됐기 때문에 개발을 하면은 많은 규제를 받게 돼요. 그래서 대부분 여기에 현지에 살고 있는 그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위한 경제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현지 주민들에게만 개발이 허용돼요.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땅 사서 쉽게 개발할 수 있는 땅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도시지역은 땅값이 비싸고 보전지역은 땅값이 싸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용도지역의 종류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해서 4개가 있고요. 이제 천문이 따서 도관농자 이렇게 하게 돼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도관농자 따라해봅니다. 도관농자. 이렇게 4개의 용도지역이 있는데 이 중에서 잘 들으세요. 이 4개 중에서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용도지역을 다시 세부주로 나눌 수 있게 돼요. 물어봅니다.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세분되는 것은 2개가 있어 보죠.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은 다시 용도지역이 세분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도시지역, 서울에 있는 땅의 종류가 용도별로 크게 4가지로 다시 세부주로 나눠진다, 세분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도시지역에 있는 땅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과
공업지역과 그리고 녹지지역으로 나누어지게 되고요. 이것을 주상공록 그렇게 외워요. 처음에는 주상공록 이렇게 4개의 용도직이 있죠. 그러면은 경기도 평택에는 땅은 도시적이고 4가지가 있죠. 주거지역도 있고 상업지역과 공업지역과 녹지지역으로 땅의 종류가 용도별로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세분되면 도시지역에는 이 도시지역 안에는 모두 16개, 도시지역은 모두 16개로 용도지역이 세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도시지역 안에 땅의 종류는 몇 개가 있죠? 16개가 있어요. 잠시 뒤에 185페이지에서 도시지역 16개를 배우게 돼요. 잠시 뒤에 해요. 그래서 185페이지에서 여러분 교재 움직이면 안 돼요. 185페이지에 그대로 두고 그냥 앞에 보시면 돼요. 앞에 보시고 자 이렇게 도시지역은 세분된 16개인데 잠시 뒤에 185페이지에서 배우게 돼요. 기다려줘요. 그 다음에 봐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직이 대통령령으로 세분되죠. 대통령령으로 세분된 관리직인데 관리직은 3개가 있어요. 3개가 있는데 여기서 실력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설명을 제일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보고 진짜 관리직이 생산관리직, 보존관리직, 계획관리직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관리직 한번 봐요. 여기는 도시지역 맞죠? 도시 주변에도 산이 있어 없어? 있죠. 그리고 전답, 가순 등 농지가 있다고. 그럼 잘 보세요. 그림을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국토공원에서 전답, 가순 등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고 주변에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산지가 있으면 본래는 농림지역 지정에서 농사 지어야 돼요. 근데 그 땅이 도시지역에 이웃하다 가깝단 말이야. 도시지역에 가까우면은 도시는 그대로 있습니까? 개발이 확산됩니까? 도시의 개발이 확산되잖아. 그러면 이런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지정해서 농사만 짓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니까 농림지역에 준하여 농업적 생산이 가능하도록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생산관리지역이야. 농림지역에 준하여 농업적 생산이 가능하도록 관리가 필요한 땅이다. 그래서 이름을 생산관리지역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자, 여러분 여기 서울입니다. 이게 서울이잖아. 도시지역 서울이죠. 서울에서 터널을 슝 빠져나갔어. 터널을 슝 빠져나가니까 들판이 보여. 여기는 생산관리지역이야. 그 다음에 그 들판을 가로질러서 자동차를 타고 자동차를 두 번째 터널을 슝 빠져나가니까 또 들판이 보여. 여기는 농림지역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머릿속에 상상이 되죠. 그래야 전문가 되는 거 아니에요. 농림지역 지정 목적은 글자는 외웠는데 농림지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럼 상담할 수가 없잖아. 아는 것이 아니잖아. 그래서 단순히 암기된 것은 전문 지식이 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처음에는 상상해라, 이해해라, 이것부터 시작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경기도 평택은 대부분이 도시적이고 우리 평택에서 자동차 끌고 자동차 끌고 시가지를 벗어나고 터널을 첫 번째 슝 빠져나가면 다시 들판이 보여. 뭐죠? 생산관리지역이야. 그 다음에 그 들판을 가로질러 다시 두 번째 터널을 슝 빠져서 나갔어. 그럼 뭐죠? 농림지역이 될 확률이 높다 이 말이에요. 대충 아시겠죠? 그러면은 평택을 둘러싸고 있는 땅은 대부분 관리지역인데 그 평택 주변에 농지가 보이고 보존 가치가 있는 산지가 있으면 생산관리지역이 되는 거야. 그럼 생산관리지역은 얼추 농림지역만큼 개발이 곤란한 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시지역에 이웃하지만 얼추 농림지역에 준하여 개발이 곤란하니까 이제 도시에 살면서 근교농업을 하실 분들은 이런 곳에 땅 사면 되고요. 도시에 가깝다고 이런 땅은 언젠가 개발될 거라고 땅 사면은 투자에 실패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곳은 전문가와 상담 없이, 전문가와 컨설팅 없이 땅 사지 않아야 할 곳이 생산관리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을 보시라고. 그 다음에 여기 도시지역이나 도시 주변에 봐요. 도시 주변에 자연환경 보존이 필요하거나 도시 주변에도 수자원의 보존이 필요하거나 도시 주변에 아름다운 해안섬 보존이 필요하거나 그리고 생태계 그리고 상수 및 문화재 보존이 필요하면 본래는 봐요. 국토공원에서 자연환경 보존, 수자원 보존, 해안 보존, 생태계 보존 등이 필요하면 자연환경 보존지로 묶어둬야 되죠. 근데 그 위치가 도시지역에 가까우니까 도시의 개발이 확산되거든. 그래서 이런 지역은 자연환경 보존으로 지정하여 보존만 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곤란합니까? 곤란하니까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준하여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준하여 보존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름을 보존관리지역으로 붙인 거예요. 그러면은 관리지역 중에서 농림지역의 4촌쯤 되는 땅은 뭐죠? 생산관리지역. 관리지역 중에서 자연환경 보존지역의 4촌쯤 되는 땅은 보존관리 되는 거야. 그럼 여기가 도시지역이니까 평택이고 서울이에요. 그러면은 서울에 인접하고 있지만 평택에 인접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땅 샀을 때 10년이 가도 20년이 가고 30년이 가도 여러분 세대에서 부자가 될 확률이 가장 낮은 땅이 보존관리지역이에요. 그러면 이런 곳은 땅값이 비쌉니까? 쌉니까? 싸죠. 그래서 저는 모르면은 싼 땅은 사지 말라는 거죠. 그게 투자에 실패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싸면은 싸고 좋은 땅은 세상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맞죠? 그래서 그 토지 투자를 하면서 전문가와 컨설팅하지 않고 땅 사시는 분은 부자가 될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매우. 이게 보존관리지역이에요. 얼추 국가가 이 땅은 자연환경 보존, 수존 보존, 해안 보존, 생태계 보존, 상수 및 문화재 보존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해 뒀기 때문에 얼추 자연환경 보존만큼 개발을 못하는 땅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운데 보시라고. 그러면은 생산관리지역과 보존관리지역은 들어보니까 주 지정 목적은 개발 용도입니까? 보존 용도입니까? 보존 용도가 되는 거예요. 보존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 가운데를 보시라고. 이 가운데는 여기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데 정확하게 한번 보세요. 이것을 보면은 여기는 농림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해야 될 가치가 없는 땅이죠. 농림지역으로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었다면 생산관리지역 됐겠죠. 자연환경 보존으로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었다면은 보존관리지역이 됐겠죠. 그러면은 생산관리지역과 보존관리지역으로 지정을 못했다는 것은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존지로 보존해야 될 가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럼 보존 가치가 낮은 땅은 개발해서 도시지역에 편입시키면 되죠. 그때 난개발해야 됩니까? 계획적 개발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계획적으로 신도시를 개발해서 도시지역에 편입을 시킬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곳이 계획관리지역이 되는 거죠. 계획적으로 신도시를 개발해서 도시지역에 편입을 시킬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땅이 계획관리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획관리지역은 지금은 도시지역입니까? 비도시지역입니까? 비도시지역이지만 가까운 시기에 신도시 개발, 도시로 개발되어서 도시지역의 편입이 예상되어 있는 1소지, 신도시 개발의 1순위가 계획관리 되는 거죠. 그래서 개발 용도입니까? 보존 용도입니까? 개발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개발 목적과 보존 목적이 동시에 존재하는 땅이 관리지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관리지역이 세분되어 몇 개가 있죠? 3개. 그래서 도시지역 밖에는 도시지역은 16개고 도시지역 밖에는 관리지역 3개,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렇게 해서 도시지역 밖에는 모두 몇 개의 용도지역이 있게 되는 거죠? 비도시지역은 5개, 도시지역 밖에는 5개, 비도시지역은 모두 5개의 용도지역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11월달 입문과정이 아니면 이런 배경 지식을 깔아드릴 수가 없단 말이야. 이런 것이 전제가 되고 상상이 되면은 이제 1월달부터 탄탄대로 달려가는데 그래서 실수 없는 수험 준비를 원하면은 입문과정을 들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배경 지식을 어디서 깔아주겠어? 1월달부터는 진도 나가기 바쁜데 3월달부터는 암기하려고만 하지. 이런 지식을 깔아줄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저는 부동산 공법에서 실수 없는 수험 준비를 하시려면 11월, 12월 입문 과정을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어떻게 보면 입문 과정을 듣는 게 행운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도시적 밖에 5개, 도시적 안에 몇 개? 16개. 그래서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용도지역의 숫자는 모두 21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땅의 종류는 용도별로 몇 개가 있죠? 21개.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토, 대한민국의 땅은 그 토지의 기능과 특성에 따라서 21개의 용도로 땅의 종류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용도에 맞도록 개발하고 용도에 맞도록 보존해야 되고 용도에 맞도록 관리를 하도록 법으로 규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용도지역이 뭐죠?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면 되죠. 용도지역의 개념을 정의해 볼게요. 자, 용도지역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해요.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그 토지의 기능과 특성에 따라서 땅의 종류를 용도별로 구분해 놓고 이 용도지역별 수만 명의 토지 소유자라 하여금 그 용도에 맞지 않는 일정한 개발 행위를 제한하거나 용도에 맞도록 건축할 수 있도록
금폐율과 용적률을 주재할 목적으로 지정하는 것을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땅에다가 용도지역을 지정한 목적은 이 세 가지를 규정합니다. 용도에 맞지 않은 개발 행위를 제한하고 용도에 맞도록 건축이 가능하도록 금폐율과 용적률 제한을 가할 목적으로 땅의 종류를 구분해서 도시군관리구로 결정 고시하면은 용도지역이 되는 거예요. 자, 용도지역의 특징이 있습니다. 용도지역의 특징 한번 적어볼래요? 여러분 교재 185페이지 저 위에 적어요. 저 위에다가 185페이지 제일 위에 빈 공간이 있죠. 거기다 용도지역의 특징을 적어줍니다. 용도지역의 특징 적으세요. 용도지역의 특징. 여러분 설명 들어보니까 이제 그 설명 들으셨기 때문에 그 대답을 하면서 적으세요. 용도지역은 국지지로 지정됩니까? 전국토를 대상으로 합니까? 전국토. 용도지역은 국지지로 지정되지 않고 전국토를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전국토를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용도지역은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지정하게 되죠. 그 다음에 용도지역은 한꺼번에 일률주로 지정하지 않고요. 용도지역은 한꺼번에 일률주로 지정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정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지정합니다. 전국토를 대상으로 지정한다. 순차적으로 지정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필요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토의 일부는 아직까지 뭐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적으로 용도지역이 미지정된 지역이 있다 없다? 있다. 아직까지 국토 위에 이 땅은 어떤 용도지역인지 용도지역이 미지정된 지역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필요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정의 필요성이 없는 지역은 미지정된 지역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네, 그리고 용도지역은 상호 중복 지정, 상호 간의 중복 지정 X. 용도지역은 상호 중복 지정 X니까 용도지역은 상호 중복 지정될 수 없다. 용도지역은 상호 중복 지정될 수 없다. 그렇게 돼요. 자, 용도지역이 무엇인지 그리고 용도지역의 특징까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물으면 대답을 해보십시오. 배운 거 물어볼게요. 자,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진 위치에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도시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위치에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 보존을 목적으로 도시군 관리로 결정 고시된 용도지역은 농림지역. 도시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위치에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 보존을 목적으로 도시군 관리로 결정 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이 되죠. 그 다음에 관리지역 중에서 농림지역으로 지정해야 될 대상인데 이웃하고 있는 도시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한 지역은 무슨 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자, 도시지역에 가까운데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해서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땅인데 현실적으로 도시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한 지역은 무슨 관리지역이죠? 보존관리지역. 자, 도시지역에 가까운데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어 있고 그리고 제한적으로 이용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고 체계적 계획적 개발과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무슨 관리지역이죠? 계획 관리지역.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자, 여러분 교재 185페이지 제일 밑에 봐요. 185페이지 제일 밑에 봅니다. 제일 밑에 보면은 관리지역 나와 있습니까? 네. 별표하시고요. 관리지역 중에서 자, 보존관리지역 봅니다. 보존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보존지역의 사촌 맞죠? 그래서 제일 끝에 봐요.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이해가 됩니까 이제? 밑줄 그시면 되죠. 그 다음 내려오십시오. 생산관리지역은 농림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이해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 내려오세요.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이해가 됐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관리지역은 몇 개? 3개. 그래서 도시지역 밖에는 관리지역 3개,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 도시지역 밖에는 몇 개의 용도지역이 있죠? 5개. 도시지역 안에는 주, 상, 공, 녹이 있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다시 제한되면 도시지역 안에 몇 개가 있죠? 16개. 그래서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용도지역의 숫자는 몇 개가 있죠? 21개의 용도지역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지역 안에 16개의 도전,
도시적 안에 16개의 용도적의 종류하고 그 지정 목적을 다 암기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저처럼. 그래서 암기하는 방법이 있어. 반복하면 돼요. 자, 도시적 185페이지입니다. 도시적 16개. 도시적 보세요. 185페이지죠. 도시적 보니까, 자, 도시적 16개. 도시적 16개. 주거지역이죠? 이렇게 한다고. 주거지역 보십시오. 주거지역은 전용 주거지역과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청물이 글자 동그라미에서 전, 일, 준 그렇게 와요. 도시적 16개, 청물이 글자 동그라미에서 어떻게 온다고요?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일, 준주거지역, 준 이렇게 해서 전, 일, 준 그렇게 옵니다. 도시적 주거지역이 몇 개가 있죠? 3개.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세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용 주거지역은 다시 봐요. 전용 주거지역은 1종 전용 주거지역부터 2종 전용 주거지역으로 세분이 돼요. 그래서 전용 주거지역은 1종과 2종이 있어요. 전용 주거지역은 1종과 2종이 있고요. 일반 주거지역은 밑에 적어요. 일반 주거지역은 밑에 적으세요. 밑에 층수에 따라서 주택의 층수에 따라서 일반 주거지역은 3가지로 구분됩니다. 1종 일반 주거지역, 2종 일반 주거지역, 그리고 3종 일반 주거지역. 그러면은 일반 주거지역을 분류하는 기준이 뭐죠? 주택의 층수. 층수에 따라서 일반 주거지역 몇 종까지 세분되죠? 1종부터 3종까지 세분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봐요. 교재에 보니까 전용 주거지역, 1종 전용 주거지역부터 전용 주거지역 몇 개가 있죠? 2종 전용 주거지역이 있죠. 1종 전용 주거지역과 2종 전용 주거지역 딱 묶어서 뭐죠? 전용 주거지역.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은 1종부터 몇 종까지 있죠? 3종까지 딱 묶어서 앞에 일반 적으면 되잖아. 전용 주거지역은 1종과 2종이 있고, 일반 주거지역은 1종부터 3종까지 있고, 일반 주거지역을 분류하는 기준은 뭐죠? 주택의 층수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세분이 돼요. 세분되는데, 그러면 잠깐만. 전용 주거지역 몇 개가 있죠? 2개. 일반 주거지역 몇 개가 있죠? 3개. 준주거지역 1개. 그렇게 해서 도시적 안에 주거지역은 몇 개가 되죠? 6개가 있는 거죠. 1종 전용 주거지역과 2종 전용 주거지역,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은 1종부터 3종까지 세분되고 있고요. 그리고 준주거지역에서 주거지역은 6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잠깐만. 1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 동그라미에 단독 주택 중심의 양호한 동그라미,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가 목적이에요. 단독 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용도 지정하면은 1종 전용 주거지역이 돼요. 그래서 1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 주택 전용 용도지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제1종 전용 주거 용도지역이 지정된 것은 단독 주택 전용이니까 여기는 아파트 건축을 허용합니까? 제한합니까? 제한하는 거야. 아파트 못 지어요. 단독 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땅이 1종 전용 주거지역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 동네는 단독주택 위주로 건축을 해야 되니까 땅값이 비쌉니까? 좀 쌉니까? 상대적으로 싸요. 근데 이종은 공동 동그라미예요.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지정했죠. 그래서 이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전용입니까? 공동주택 전용입니까? 공동주택 전용이 되는가? 그 다음에 전용 주거지역이 뭐죠? 그러면 전용 주거지역 지정 목적은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가 목적이에요.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면 전용 주거지역이 되는 거야.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면 뭐죠? 전용 주거지역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 봐요. 일반 주거지역은 주택의 층수에 따라서 1종부터 3종까지 세분되는데 1종은 동그라미 하십시오. 저층, 2종은 중층, 3종은 중고층 위주, 중고층 위주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이 목적이에요.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이 목적이에요.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이 목적이어서 물어보면 대답하십시오.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면 뭐죠? 전용 주거지역.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면 뭐죠? 일반 주거지역이 돼요. 그럼 여기서 잠깐만 이걸 물어보고 싶죠. 선생님, 네? 아니,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가 무엇이고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연구를 해왔는데 이거 어젯밤에 연구하는 거 잠도 못 잤다고. 그래서 연구를 해봤으니까 좀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가 무엇이고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이 무엇인지 말씀을 좀 드려도 괜찮으시겠죠? 네,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서울의 2호선, 지하철 2호선 강남역이에요. 2호선 강남역이라고. 그럼 강남역 주변에 역세권 아파트, 강남역 주변에 역세권 아파트는 교통과 일상생활이 불편합니까? 참 편리합니까? 편리하죠. 그래서 역세권은 일반 주거지 되는 거야. 거기서 저층 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지역은 일종 일반 주거지 되는 거야. 저층. 그러니까 이때 저층은 4층 이하를 말하는 거야. 4층 이하. 4층 이하니까 여기는 아파트를 못 지어요. 그래서 4층 이하니까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된 역세권은 일종 일반 주거지 되는 거야. 역세권인데 4층 이하인 주택 위주로 건축이 가능하면은 일종 일반 주거지 돼요. 그 다음에 역세권인데 중층이니까 여기는 몇 층 이상이죠? 4층 이하가 일종이니까 5층 이상이죠. 5층 이상, 5층 이상. 5층 이상의 중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면은 이종 일반주의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아파트가 있는데 고층입니까? 저층 아파트입니까? 저층, 저층 아파트, 중저층 아파트 위주로 건축이 이루어지면은 이종 일반주의 되는 거야. 그리고 3종 일반주의는 중고층 위주의 역세권 아파트가 있는 곳이야. 중고층에서 한마디로 고층 아파트 위주로 역세권 아파트가 건축되는 곳은 3종 일반 주거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일반 주거지역 중에서 같은 위치라면은 가장 땅값이 비싼 곳은 아파트는 고층, 50층, 30층 이상 뽑아야 좋죠. 브랜드 가치가 높죠. 브랜드 가치가. 그래서 그 강남 역세권 아파트 중에서 고층 아파트 위주로 건축이 되어 있으면 3종 일반 주거지고 땡큐죠, 땡큐. 아주 좋은 땅이 되는 거죠. 근데 1종은 4층 이하고 2종은 5층 이상이잖아요. 근데 2종하고 3종은 몇 층이 있어? 2종하고 3종은 몇 층입니까? 라고 구분하는 기준이 법률과 시행령에 없어. 그래서 기준이 법률과 시행령은 없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다. 물어도 말할 수가 없어. 단 조례로 정하긴 해요. 시군마다. 조례로 정하는 층수는 이건 적으면 안 돼요. 조례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리고 시군마다 다르기 때문에 기준이 다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참고로 보통 14층까지는 5층 이상부터 14층까지는 보통 2종 일반 주거지로 해요. 그리고 이제 15층 이상 고층 아파트 위주로 건축되면은 3종 일반주로 하는 시군이 많다는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법으로 2종과 3종을 구분하는 층수는 법상 없다는 게 맞아요. 알겠죠? 네. 그래서 그럼 잠깐만. 역세권 주택단지는 뭐죠? 일반 주거지이라. 왜? 일상생활이 편리하거든, 역세권은. 근데 여기 강남역 주변 지역의 역세권 위주로 일반 주거지 되는 거야. 근데 강남역에서 마을버스 탔어. 여기요. 강남역에서 마을버스 탔어. 띠띠 빵빵 올라갑니다. 올라가지고 마을버스 타고 20분을 갔어. 20분 가서 내렸어. 내려가지고 골목길로 다시 올라갔어. 올라가니까 산이 있어. 그 산 밑에 아파트가 있어. 여기는 역세권입니까? 숲세권입니까? 숲세권 아파트. 여기 집 보러 가면은 일상생활이 편리하다고 합니까? 살기 좋다고 합니까? 살기 좋아. 숲세권이니까 공기 좋고 조용하고 사람 살기는 참 좋아요라고 하면은 전용 주거지 되는 거야. 가장 쉽게 현장으로 설명한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죠. 역세권은 보통 일반 주거지 된다고. 숲세권은 전용 주거지 되는 거야. 근데 숲세권인데 단독주택 위주로 건축이 된 마을은 일종이 되는 거고, 숲세권인데 산 아래에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은 이종 전용 주거지 되는 거야. 이제 역세권하고 숲세권, 전용 주거지과 일반 주거지를 구분하셨죠? 네. 전용 주거지는 1종과 2종이 있고 일반 주거지는 1종부터 3종까지 있어. 근데 일반 주거지는 1종부터 3종까지 있는데 분류 기준이 뭐죠? 주택의 층수에 따라서 1종부터 3종까지 세분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준주거지인데 여러분, 저는 또 가슴이 뛰어요. 아까 뭘 보고 가슴이 뛴다고 했죠? 바다를 보면 가슴이 뛰고요. 준주거지를 보면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준주거지를 보면은. 준주거지기, 한번 보세요. 이 준주거지기 얼마나 좋은 땅인지 한번 보세요. 준주거지는
주거지역이니까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하면서 거기에 준하여, 주거지역에 준하여 다른 기능이 플러스 돼요. 그러면 봐요.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하면서 거기에 상업 기능과 업무 기능이 플러스 보완이 되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지을 수 있죠. 주거 용도의 건축도 가능하고 상가나 업무 용도의 빌딩을 건축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적 안에 주거지역 가운데서 제도적으로 이용 범위가 가장 넓은 용도지역이 뭐죠? 준주거지역이죠. 그래서 부동산 개발업자가 가장 좋아하는 땅이 준주거지역이에요. 그러면은 수도권에 신도시 개발해요. 여러분이 택지 분양 신청했어. 투자 목적으로 택지 분양 신청했어. 전용 주거지에 걸렸어. 땡큐입니까? 노입니까? 노죠. 투자 가치가 별로 없다고. 실소유자가 아니면은. 근데 3종 일반 주거에 걸렸어. 아파트 직접 지을 목적은 아니죠? 그러면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투자 목적으로. 그러면은 주거지역 중에서 제일 좋은 땅 추천 돌려서 어디에 걸려야 되죠? 준주거지역이죠. 준주거지역 걸리면은 보통 프리미엄이 붙어요. 평당 1,000만 원 받았는데 금방 1,200, 1,300, 1,500 간다고. 건축할 때 되면 2,000만 원 간다고. 이런 것이 준주거지역이 되는 거잖아. 이렇게 용도지역의 목적만 알아도 투자가 보이잖아. 이런 것이 베이스가 되면은 전문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암기를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까? 지정 목적을 설명합니까? 지정 목적을 현장을 상상케 하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게 준주거지역이라고. 그래서 주거지역 중에서 부동산 개발업자가 그 단어를 들을 때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는 용도지역이 뭐죠? 준주거지역이라니까. 준주거지역 정말 좋다니까. 그래서 준주거지역 하면 졸다가도 하면은 전문가고, 준주거지역은 단어를 들어도 심장 박동수에 변화가 없으면 비전문가가 되는 거야. 한번 해봐요. 준주거지역. 그럼 전문가죠. 근데 준주거지역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 그러면은 비전문가라고. 여러분 대부분이 아직까지 반응이 없거든요. 준주거지역. 순식간에 전문가 되셨어요. 준주거지역 정말 좋은 땅이에요. 준주거지역 괜찮아. 준주거지역. 그러면은 어떤 동네가 재개발되더라도 용도지역이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 재개발되면은 투자 가치가 낮죠. 사업성이 없다고 되게. 그래서 이런 지역은 재개발이 잘 안 돼요. 사업성이 없어요. 높게 아파트를 건축해야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는 것을 일반 분양해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잖아, 조합은. 그래서 이런 것은 사업성이 없는 곳이니까 재개발이 잘 안 된다고. 그러면 적어도 재건축 투자하려면 2종, 3종 일반 주거지역. 3종 일반 주거지역이 제일 좋고, 아니면은 준주거지역은 언제나 좋다고. 지금까지 주거지역이었습니다. 주거지역은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과 그리고 준주거지역으로 세분이 됩니다. 전용 주거지역은 1종과 2종이 있고요. 일반 주거지역은 주택의 층수에 따라서 1종부터 3종까지 세분이 돼요. 알겠죠? 네. 숲세권은 일상생활이 불편하지만 주거환경은 좋아요. 양호해요. 전용 주거지역이 된다고. 근데, 주거환경이 조용하고 공기 좋고 양호하지는 않아. 그러나 역세권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참 편리한 곳이야. 그런 곳은 전용 주거지역입니까? 일반 주거지역입니까? 일반 주거지역. 역세권하고 숲세권을 상징적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상업지역 갑니다. 상업지역 설명할게요. 자, 상업지역 4개가 있죠. 자, 상업지역 4개는 고개 들어보실까요? 상업지역 4개. 교재 짚어가면서 중심 상업지역과 일반 상업지역과 근린 상업지역과 유통 상업지역이잖아요. 중1, 근, 유. 중1, 근, 유. 어쩐지 좀 딱딱하고 재미가 없죠. 그래서 상업지역 4개를 충청도 버전으로 발음할 거예요. 충청도 버전으로 해볼게요. 중1, 근, 유. 다시 할게요.
상업적 4개는 중일근이유. 충청도 버전. 주거적은 어떻게 외웠죠? 전, 일, 준. 전용 주거적과 일반 주거적과 준주거적으로 시험이 됩니다. 상업적은 중일근이유. 중일근이유. 아버지 돌리려가유. 충청도 버전. 자, 중심상업적과 일반 상업적과 근린상업적과 유통상업적이 있는데 이거 진짜 못 외우거든. 그냥 외우고 있어요. 근데 중심상업적이 뭔지를 몰라요. 글자는 다 외우죠. 어차피 외워야 됩니다. 핵심은 줄 것이십시오. 도심과 부도심 단어를 늘 외우십시오. 중심상업적은 도심과 부도심이에요. 도심과 부도심은 중심상업적이 돼요. 그러면 강남역 사거리는 누가 보더라도 서울의 도심이죠. 맞잖아요? 네. 서울역 주변 지역도 누가 보더라도 서울의 도심이죠. 네. 중심상업적이라고. 그래서 중심상업적은 도심과 부도심에서 상업기능과 업무기능을 확충할 목적으로 지정된 곳이기 때문에 도심과 부도심은 중심상업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핵심적인 키워드 단어가 되는 거야. 정답을 찾아가는 키가 이거다는 거죠. 그래서 중심상업적이 뭐죠? 도심과 부도심에 지정된 상업적인. 이걸 안 외우면 안 돼. 그래서 이걸 기계적으로 외우십시오. 중심상업적은 도심과 부도심이에요. 도심과 부도심. 그래서 서울의 도심과 부도심권은 중심상업적으로 지정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근린상업적은, 일반 상업적은 조금 있다요. 근린상업적은 근린지역 동그라미 근린지역. 근린지역에서 일용품과 서비스 공급이 목적이에요. 그럼 근린지역이 뭐냐면은, 근자가 뭐죠? 한자로 하면은 가까울 근자에 인접할 인자야. 어디에 주택가 인근지역을 말하는 거죠. 근린지역이 뭐죠? 주택가 인근지역. 주택가 인근지역이 뭐죠? 근린지역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은 주택가 인근지역에서 일상생활용품과 서비스 공급을 목적으로 지정된 상업지이기 때문에 도매시장입니까? 예를 들면 소매시장입니까? 소매시장 적어요. 소매시장에 위치한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저녁 준비하려고 우리 동네에 가까이 잠깐 다녀올 수 있는 시장이 있죠. 이곳이 뭐죠? 근린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그래서 주택가 인근의 소매시장에 위치한 곳은 뭐죠? 근린상업지역이야. 그래서 주택가 인근의 소매시장이 위치한 곳으로 상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저녁 준비를 위해서 잠깐 다녀올 수 있는 동네 그 시장, 동네에 가면은 뭐 반찬 가게도 있고, 과일점도 있고, 마트도 있고, 빵집도 있고, 식당수도 보이고, 이런 곳이 근린상업지역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도심과 부도심은 중심상업지역, 주택가 인근 지역의 소매시장이 위치한 곳이 근린상업지역, 그 다음에 유통상업지역이에요. 유통상업지역은 도시 내 또는 지역관 유통기능 증진이 목적이에요. 도시 안에서 혹은 지역관에 유통기능 증진, 제일 끝에 유통기능 증진을 동그라미 하시면 되죠. 유통기능 증진. 도시 안에서 혹은 지역간에 유통기능 증진이 목적이기 때문에 도시 안이니까 서울 시내에서 이 말이잖아. 서울시 안에서 혹은 지역간이니까 서울 광주, 서울 대구, 서울 부산, 서울 광주 이렇게 되는 거죠. 서울 목포, 서울 강릉 이런 곳이에요. 간에 유통기능 증진이니까 예를 들면은 소매시장입니까? 도매시장입니까? 도매시장 이렇게 시험 나왔다. 다음 중 아파트 건축을 할 수 없는 용도지역은 물어볼게요. 유통상업지역은 대규모 도매시장이 위치한 곳이니까 서울의 도매시장이 위치한 곳이니까 서울의 가장 대표적으로 남대문 시장. 서울의 남대문 시장은 도매시장 맞죠? 그리고 동대문 상가, 동대문 상가도 유통상업지역 맞죠? 도매시장이니까. 그래서 남대문 시장이나 동대문 상가 위치한 곳이 유통상업지역. 그러면은 그 동대문 상가나 남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안에, 동대문 상가 안에 아파트 있어, 없어? 없죠. 그 도매시장은 상당히 과밀화되어 있고 복잡하잖아요. 그 어떻게 아파트를 지어줘요? 상식이지 않느냐, 이 얘기죠. 그래서 다음 중 아파트 건축에 허용되는 용도지역은 이렇게 시험 나온 거예요. 아파트 건축에 허용되는 용도지역. 유통상업지역은 아파트 지을 수 있어, 없어? 없죠. 도매시장이니까. 그래서 유통사업지역 나오면 도매시장 다 기억하시라고. 근린사업지역 나오면은 주택가 인근에 작은 소매시장이 위치한 곳.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럼 안 봐요? 그러면은, 유통상업지역은 대규모 도매시장이 있죠? 근린상업지역은 주택가 인근에 소매시장이 위치한 곳이죠? 도심과 부도심은 뭐죠? 중심상업지역이잖아. 얼마나 특징이 없으면 도심도 아니고 부도심도 아니고 도매시장도 소매시장도 없으면 일반 상업지역이 되는 거야. 그럼 일반 상업지역은 보세요. 일반 상업지역은 여기 여러분
여기 강남역이에요. 강남역이라고. 강남역이고 여기가 교대역이에요. 교대역이에요. 2호선. 그러면은 강남역은 역세권 맞죠? 그러면 도심이잖아. 교대역이나 서초역 주변 지역도 부도심은 될 수 있죠? 그럼 이것도 뭐죠? 중심상업지이다. 근데 이 역과 역을 연결하면은 그 큰 간선도로 주변에, 도로 주변에 이 강남역하고 교대역까지 연결되는 그 주요 간선도로변은 아파트입니까? 상가입니까? 상가잖아. 여기에 도매시장이나 소매시장이 없잖아요. 그냥 도로 주변에 상가가 쭉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것은 일반적인 사업과 업무 기능을 담당하는 일반 상업지역이 되는 거야. 일반 상업지역. 도심과 부도심의 상권도 아니고 도매시장이 위치했거나 소매시장이 위치한 것도 아니고 간선도로변에 상가가 쭉 형성되어 있으면 일반 상업지이 되는 거죠. 일반 상업지이 어디에 위치한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런 것은 상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사람이 모이고 하는 곳입니까? 지나가는 곳입니까? 지나가는 곳이야. 지나가는 곳이야, 지나가는 곳. 그래서 일반 상업지역에 점포를 얻으면은 대부분 상권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금방금방 점포를 열었다가 닫고 열고 닫고 하는 곳이 일반 상업지역은 좋지 않아요. 이런 곳이에요. 지나가는 곳이에요. 이제 네 가지 상업지역 확실하게 구분하셨죠? 그럼 영등포 백화점 있는 거, 그곳은 뭐죠? 부도심은 되니까 뭐죠? 중심 상업지역이잖아. 거기서부터 주요 간선도로를 따라서 또 다른 도심과 부도심으로 연결되고 있는 간선도로변에 상가가 있으면 뭐죠? 일반 상업지역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동대문 시장이나 남대문 시장은 뭐죠? 유통상업지역. 그리고 주택가 인근 지역에 작은 소매 시장이 위치한 곳은 근린 상업지역, 그렇게 된다고. 이제 상업지역 4개도 구분하셨죠? 어떻게 오죠? 중일근이 청도고장. 재밌죠? 그 다음에 봐주시고요. 공업지역이에요. 공업지역은 전, 일, 준, 전용공업지역과 일반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 주거지역은 어떻게 했죠? 전, 일, 준, 상업지역은 중일근이에요. 공업지역은 전, 일, 준, 전용공업지역과 일반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이 있습니다. 그 전용공업지역은 중화학공업과 공해성공업을 동그라미에요. 중화학공업과 공해성공업을 수용합니다. 핵심 키워드는 공해성공업을 수용하는 게 전용공업지역. 그러니까 전용공업지역은 공해 전용 용도지역이에요. 공해를 배출하는 공장만 모으려고 만든 게 뭐죠? 전용공업지역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중화학공업도 주로 공해를 배출하는 공장들이죠. 이게 중화학공업과 공해성공업을 수용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전용공업지역은 공해 전용 용도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공해를 배출하는 공장만 한 곳에 모으려고 만든 공장지대가 뭐죠? 전용공업지역. 그러면 생각해봐요. 전용공업지역에는 아파트 지을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공해를 배출하는 공장만 모아둔 곳이 어떻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상식이 아니냐는 거야. 개념만 알아도. 이걸 이렇게 개념에 대해 현장에 대한 이해와 상상이 없이 암기만 하니까 조금만 응용해 답을 못 찾는 거죠. 솔직히요. 암기장을 외워서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는 지난 2020년도에 지난번에 시험에 단순 암기로 맞출 수 있는 문제 몇 문제였죠? 4문제 정도. 4문제 정도. 단순히 외워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4문제 정도밖에 안 됐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해가 전제되지 않으면 약간의 응용만 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는 거죠. 자기는 다 외웠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어. 뜯어지면은. 맞죠? 선생님이 발표하고 외우란 거 다 외웠는데 왜 시험이 안 되죠? 왜? 이해를 못했다는 거죠. 이해하고 그 이해가 반복되어서 내 것이 되고 암기가 되면 가장 좋은 전문 지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일반 공업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이니까 이때 공업은 공해입니까? 무공해입니까?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은 무공해이죠. 무공해. 그래서 공해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만 모을 거야. 뭐죠? 일반 공업 지역이에요.
공해를 배출하는 공장만 모을 거야. 전용공업지역. 공해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만 모을 거야. 일반공업지역. 그래서 둘 모두 공장만 건축하는 거예요. 그 집도 똑같아요. 공해를 배출하는 공장만 한 곳에 따로 모으려고 만들면 뭐죠? 전용공업지역. 공해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만 모으려고 만든 게 뭐죠? 일반공업지역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 평택에서 전용공업지역은 주관경과는 양호한 중환경 확보를 할 수 없는 곳이야. 공해를 배출한 거. 소음이라든지, 그죠? 그러니까 공해를 배출하는 공장만 폐수, 그리고 이렇게 이제 공해가 배출되고 있는 공장만 모아져 있다고. 일반 공업지역도 완전 공장지대야. 단, 공해를 배출하는 공장만 모아뒀다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평택의 그 삼성 반도체 공장에 있는 곳은 공해를 배출합니까? 무공해입니까? 무공해죠. 그럼 우선 전용공업지역입니까? 일반공업지역입니까? 일반공업지역 확률이 높다 이 말입니다. 법은 외우지 말고 해석해라. 해석하라. 그리고 현장에 적용해라. 그래서 해석하고 현장을 상상하고 이해하는 것은 공법에 실수 없는 준비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준공업지역. 아까 제가 그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을 들으면 가슴이 설린다 그랬죠. 준공업지역을 들으면 준공업지역은 가슴이 벅차올라요. 준공업지역은 가슴이 벅차올라요. 공업지역인데 봐요. 공업지역인데 경공업, 그 밖에 공업을 수용합니다. 그래서 경공업, 기타 공업을 수용해요. 공업을 수용합니다. 공업 수용 동그라미. 경공업이나 기타 공업을 수용하되 거기에 플러스, 무엇이 플러스 되냐면은 동그라미 하십시오. 주거, 상업, 업무 이 세 가지가 플러스 돼요. 그러면 경공업, 기타 공업, 공업을 수용하니까 공장 지을 수 있죠. 그런데 주거 기능이니까 주택을 지을 수 있어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상가나 업무용대 빌딩을 지을 수도 있어요. 이게 준공업 쪽에서 도시적 16개 중에서 제도적으로 부동산 개발업자가 가장 좋아하는 땅이 준공업지역. 두 번째가 뭐죠? 준주거지역. 그래서 도시지역에서 나중에 그러면 이제 그 아이들이 아니면 혹시 또 여러분께서 한 적금 5천만 원을 탔어. 그 적금 5천만 원을 어디에 종자들을 뿌려야 될까? 신도시 개발할 때, 산업도시 개발할 때 분양 신청할 수 있는 거잖아. 했는데 어디에 걸려야 되죠? 준공업지역 걸리면 무조건 땡큐입니다. 계약금 질러야 됩니다. 무조건 질러요. 괜찮은 땅이에요. 프리미엄 붙는다고. 이런 것에 종자 돈을 뿌릴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죠. 지금 시간이 어중간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스토리가 있는데 얘기를 할 수가 없네요. 일단은 2교시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루하면 안 되니까. 지루하면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끊었다가 아침부터 또 휴식하고 또 계속 연결해요. 네.